지금도 지원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원금을 왜 뺐냐면 일단 청년 일자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번에 이제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채용하고 뭐 6개월 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텀이 너무 길어지고 근데 우리 아카데미는 빨리 빨리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중시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금이나 이런 뭐 기업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줌에서 다룰 거거든요. 정규 과정에서 다뤘더니 빨리빨리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수익화를 할 수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6개월, 7개월, 9개월 이렇게 필요하면 하다가 사람들도 지치고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건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은 진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든 뭐 기금 컨설팅을 하든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정규 과정에서 했던 그대로 다 줌으로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사 노무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면 아예 지원금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도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사 노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법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의 기초거든요. 기본. 이거를 아셔야지 지원금 업무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물론 다 거의 다 봐드릴 테지만 피드백 자체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제가 지원금 다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피드백 이 3종 세트라고 해서 서류를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원금 찾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는 피드백을 해드릴 건데 그렇게 피드백을 이제 해드리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진짜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사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행정사님들은 보통 이제 인사 노무 컨설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막 2, 30년씩 인사 노무 컨설팅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커리큘럼을 잡는데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지금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인사 노무 컨설팅 이 부분은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노무사가 아니고 노무사만큼 법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큰 기업보다는 큰 기업은 노무사도 있고 웬만하면 인사팀도 있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지만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인사 노무 이제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표님들을 지켜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컨설턴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켜드리려고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가 진단이거든요. 자가 진단이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노동법에 대해서 상식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가 진단 만들어 봤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정규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 2명,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직원 2명, 신용 불량자 직원 1명. 이 식당의 실제 직원 수는 몇 명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 직원 수가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요, 상시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실제 직원을 상시 근로자라고 칭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라고 제가 문제를 썼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은 조지훈 팀장님 뭘까요? 8명? 문제, 네. 너무 의도를 너무 파악을 잘하고 계세요. 8명 맞아요. 네. 원래 저희가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렇게 상담을 가게 되면 대표님, 여기 직원은 몇 명이에요? 라고 하면, 근로자 수는 몇 명이에요? 라고 하면, 저희는 사대보험 직원 2명이고, 아르바이트생이 1명이고, 또 주말에만 오는 사람도 1명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직원 수가 몇 명인지조차 몰라요. 근데 요즘에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수당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요즘에 그 자동화 프로그램, ERP 프로그램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ERP 프로그램도요, 내 직원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서식 자체가.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조차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선은 불법 체류 중인 직원은 당연히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근데 불법 체류 중이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막 임금 체불이다 이런 거를 신고를 못 하는 게 사용자의 그 권한 안에서 이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시근로자 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군대를 가 있어도 그리고 육아휴직 중이어도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노동법은요,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 아래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기준법은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냐 미만이에 따라서 완전히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5인 미만 업체는 근로복지법, 그러니까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 두 번째, 수습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5일까지 했을까요? 이거 김미림 팀장님 아실 것 같아요. 수습직 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수습 기간 중에 또는 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김민임 팀장님, 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근로자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용자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근로자분들도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거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해고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부당해고예요. 왜냐면 수습 기간은 보통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수습 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거야. 그리고 1년 이상의 계획을 1년 이상의 우리 계약은 당연한 거야. 그거를 설정하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수습 기간은. 그러니까 당신과의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두는 게 수습 기간이에요. 그러면 수습 기간이라는 게 일단은 일단 뭐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테스트 기간이 아니라 우리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할 건데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응 기간. 적응 기간인데 이거를 테스트 기간으로 두고 3개월 있다가 수습 기간 끝났으니까 우리랑 맞지 않다 하면서 내보내는 거 이거 부당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못 내보내나?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일정하게 우리는 요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수습 직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와 이제 일단 인사 고가 이제 인사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몇 점 미만이거나 미달이면은 우리가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이제 수습 기간 중에 어차피 해고할 수도 없고 수습 기간 후에도 해고할 수가 없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간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수습 기간 두고 싶은 만큼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싶은 기간만큼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2개월 근로계약서, 3개월 근로계약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대신 이렇게 근로계약서 2개월, 3개월 작성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이제 하고 싶으면 채용 공고부터 우선은 계약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에서부터 표기를 해놓는 게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합법이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짧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세 번째, 5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연차 휴가를 꼭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5인 이상이래요. 5인 미만이래요. 이럴 때 연차 휴가 안 줘도 될까요? 이주연 팀장님 어떨 것 같아요? 줘야 될 것 같아요. 5인 미만? 5인 미만은 연차 휴가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연차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5인 미만인데 우리 연차 있는데 안 줘도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은 연차 휴가 자체가 없지만 우리 대표님이 도의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저희 직원이 개인 사업자 직원이 2명인데 다 연차 있어요. 연차 안 줘도 돼요. 근데 그냥 도의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차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추석 연휴에 직원들을 출근하게 해도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추석 연휴 이런 거 없어. 전날 추석 연휴 빨간색 빨간 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어. 무조건 다 출근해. 그리고 출근한다고 해서 보너스 없어. 그냥 급여 그대로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추석 연휴에 출근하게 하고 보너스도 안 줬어요. 추가 수당도 안 줬어요.
이런 경우에 불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합법이에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 있잖아요. 공휴일이라고 하죠. 법정, 그러니까 유급휴일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그 달력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에요. 안 쉬게 해도 돼요. 추석날, 근데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추석날, 추석 전날, 그다음에 추석 다음 날에서 3일을 쉬었어요. 근데 급여를 받아보니까 3일치 일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유급 휴일이 아니니까. 네. 유급 휴일이 아닌데 쉬었기 때문에 금액에서 뭐지? 네, 월급에서 따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도의적으로 그냥 네,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5인 미만은 원래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면 몰랐지 이런 걸 알고 나서 부산역 같은 데 보면 플랜카드가 막 붙여 있어요. 달력의 빨간 날 우리도 쉬고 싶다. 막 이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 뭐 보장해라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줘요 대체? 달력에 빨간 날도 계속 나와야 되면 유급 휴일이 언제예요? 일요일? 네네. 주휴일이라고 하죠. 주휴일. 네, 주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유급 주일을 주겠다라는 걸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에 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근로계약서에 보면 주휴일은 토요일로 한다 또는 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그렇게 주휴일, 근로자의 날, 요렇게밖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가 2025년도, 2024년도에도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바뀐 내용을 따로 이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정책 자금으로 상담을 가더라도 그리고 지원금으로 상담을 가더라도 저는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처음으로 300에서 600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 보험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CEO 플랜이라든지 절세 상속 이런 걸로 받은 거 아니에요. 막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원금, 이런 것들 조금씩 찾아드리고 비과세 조정해드리고 이걸로 해서 저는 300 총 600만 원을 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 CEO 플랜만 얘기하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상속 증여만 얘기하고 해서 자기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서 그거는 너무 식상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딱 서류 점검해주고 잘못된 거 다 고쳐주고 이렇게 세팅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저는 왜 체크를 해드리냐면 정책 자금 상담을 갔어요. 그래서 대표님 얼마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90%는 뭐라고 하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진짜 얼마 필요하다 얘기 안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폭탄을 안고 가는 기구는 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사실 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엄두를 못 내는 상황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해서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서류를 수정해드리고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채워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너무너무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는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요 벌금이에요 벌금. 네. 정규직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벌금이고요.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이긴 하거든요. 벌금이랑 과태료 중에서 뭐가 더 커요? 벌금이잖아요. 벌금은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네. 아예 요번 한 번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 한 번쯤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요. 과태료 기준은 이번에 처음이니까 취업 규칙 이런 것도 과태료거든요. 그쵸? 뭐 모를 수 있죠. 이번에 뭐 과태료 안 이제 그 부과 안 할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시정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시면 이번은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벌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제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진짜 사실 근로관계가 느슨한 관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근로관계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느슨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로관계가 느슨한 관계일수록 더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 진짜 무서워요. 요즘에 정말 무섭게 이제 커피숍인가 식당인가 그랬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오자마자 원래 근로계약서를 그 즉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앞치마부터 일단 입힌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일단 설거지부터 하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짬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생, 정규 직원,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좀 막 이렇게 설거지 좀 하다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나갈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가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 소상공인분 이제 그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알바몬이나 이런 데서도 모바일로 발송하는 근로계약서가 있거든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쳐가지고 발송 전화번호 하면 그 근로자한테 가요. 그럼 그 근로자가 오늘 말고 내일 작성을 해서 줬더라도 나는 얘한테 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좀 이렇게 되거든요. 가만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모바일 근로계약서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는 저는 항상 이제 파일에다가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뭐 금품청산 뭐 연장 동의서 막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대표님께 갖다 드리거든요. 거기에 근로계약서를 10장, 15장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껴놔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쓰실 수 있도록. 왜냐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파일 다 해가지고 그 USB로 제가 담아서 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대표님, 이거 제가 분명히 USB로 다 드렸는데 왜 근로계약서 안 쓰셨어요? 그랬더니 출력할 데가 없었대요.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냥 음식점인데 출력할 데가 어딨니요? 없었대요. 그래서 그동안은 앞에 부동산 가가지고 출력 좀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날 부동산이 문을 닫았대요. 하필이면. 그래서 출력을 못해서 근로계약서를 못 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가 나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일까지 방지하고자 아예 이만큼 출력을 해가지고 파일에 다 꽂아서 그냥 넣어놔요. 이거 출력해서 쓰시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간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파일화해서 저한테 이제 우리 계약금 받잖아요. 뭐 계약금 사실 정책자금을 하면서 정책자금이 안 나가면 그 계약금을 뭐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계약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뭐 인증서, 그러니까 뭐 창업기업 확인서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1년 동안 자문을 해드리잖아요. 그 자문에 인사 노무 서식 여기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되게 잘 받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제공을 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더 퀄리티 있게 그렇게 이제 클로징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은 잘 지키고 계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일 시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일 시켜주시고 초과하지 마세요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실까요? 법정 소정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연장 근로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 기준이 하루에 8시간이거든요.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 가산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근로하지 마세요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연장 근로 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이제 바로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원래 그때그때 연장 근로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바로 그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가 원래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 근로자들이 막 100명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재료가 빨리 들어오거나 갑자기 납기일이 땡겨져서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 경우 100명 다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우리는 연장 근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네,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동의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연장 근로가 심심찮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꼭 이렇게 연장 근로에 대한 조항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일단 빨간색만 일단 연차휴급 휴가는 아까 5인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차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연차 휴가. 그리고 해고 같은 경우에는요. 5인 이상 업체는 해고가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얘가 잘못했는데 해고도 못해요? 못해요. 해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 우리는 5인 미만 소규모 공장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직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일주일 정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5인 미만이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당장 해고를 했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당장 나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이잖아요. 가능해요. 5인 미만은 해고도 자유로워요. 이유 불문,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이렇게 해도 해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정말 큰 차이는 해고가 자유롭냐,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은 이 해고의 예고라는 게 있어요. 해고의 예고는 뭐냐면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는 자유롭지만 해고의 예고는 해야 돼요. 예고가 뭐냐면 오늘 당장 그만둬 할 거면 30일분의 임금을 주셔야 돼요. 또는 오늘 그만둬가 아니라 30일 후에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고의 예고라고 해요.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외라고 해서 일용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수준미 월급 근로자 6개월 이거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만 남겨주세요. 네. 요거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해고의 예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고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네. 그래서 5인 이상 업체는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해서 저 해고당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청 그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판명이 나냐면 해고는요 거의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이제 심지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인데 다 조작한 거예요. 이력서 이런 거, 학력 이런 거 다 조작한 거예요. 다 가짜 문서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되게 진짜 되게 능력자인 것처럼 이력서를 조작해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으로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해요. 진짜 다 조작했기 때문에 학력도 조작, 이력도 다 조작이에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 수업은 안 하고 맨날 수다만 떨고 영어에 대한 그 이제 질문을 들어오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학원생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알고 보니까 이력서도 가짜, 학력도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강사가 가짜 강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부터 딱 3개월까지가 그 유효 기간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2개월 반인가 거의 3개월 거의 끝까지 버티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당해고다라고 판명 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판명이 날 때까지 급여를 다 지급해야 돼요. 한 번에. 그럼 왜 3개월 꽉 채워서 신고를 했냐? 3개월 채워야 네 그동안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3개월 꽉 채워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이런 이유 이력서 조작에다 학력 조작에다가 그렇게 제대로 하진 않은 이유 이런 거 다 들었는데도 노동법에 의해서 그 근로자, 그 학원 강사, 가짜 강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몇 천만 원을 내고 학원 소문 다 안 좋게 나오고 학원생들 다 그만두고 거의 학원이 망했거든요. 근데 그런 학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됐는데 그 똑같은 짓을 한 사람, 이 사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다 부당해고라고 해서 다 받았어요. 몇 천만 원씩 막 심지어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위로금에다가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다 모두 다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고 사유는 중요치 않아. 그래도 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하세요 이거예요. 급여 주고 부당 해고니까 급여 주고 이 사람이 원하면 당연히 복직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원하면 민사로 받으라고 그거예요 합의금 손해 본 거는 그래서 해고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진짜 까다롭다 보니까 5인 이상으로 안 가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해고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에 대한 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예전에 재작년인가 시설 점검하는 소방 시설 점검하는 그런 이제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화가 나서 막 진짜 막 거의 흥분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당장 해고하고 싶은데 이 사람 해고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무슨 사유냐 그랬더니 이그 저기 공금 횡령 이거 공사비를 빼돌린 거예요. 이 시설 공사는 비용을 빼돌려가지고 그게 거의 1억 가까이가 된대요. 몇 년 동안에 너무 알고 지낸 그 정말 믿었던 직원인데 이거를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을 지금 당장 해고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증거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증거 없으면 이것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이제 속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근데 정확히 있대요.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정확하대요. 그러면 해고하셔도 된다. 그런 중대한 사항이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지 해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아닌. 그래서 해고는 정말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습 기간에도 해고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고 때문에 정말 진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는 이렇게 5인 이상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의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네? 고쳐야죠. 근데 자, 노동청에서도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그 부당해 보니까 부당해고 판명 날 때까지의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 사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잖아요. 형사든 민사든 다른 법이잖아요. 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줄 건 주고 뭐 신고하든 받든 민사를 걸든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5인 이상은 3개월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5인 이상은 어떠한 상황에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막 거의 1년 가까이 근무한 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그만둔 학원도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막 성추행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막 밤 10시 이럴 때 막 여고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정말 해고를 당할 짓을 일부러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예, 해고하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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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면 기간이며 이런 소송 비용이며 이런 에너지며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갔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서 세상에 실화탐사대인가? 그래서 전국에 학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얘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진짜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실제로 정말 식당에서도 그렇고 일부러 해고 당할 짓을 해요. 들어와서. 일부러 해고를 하게끔 일부러 막 접시 막 깨고 막 다른 직원들한테 막 시비 걸고 해고 당할 짓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계약직으로 일단 썼던 거예요. 3개월을.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보니까 얘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괜찮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 쓴 날부터 얘가 개차반이 되는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돌변했대요. 자기 막 학원 다니는 거 막 틀어놓고 막 거기서 막 이어폰 끼고 듣고 있고 막 이렇게 해고당할 짓을 일부러.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노동청에서 보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뜯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이 한 사람인 거. 그래도 제재를 못 해요.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하는 거라든지 수습 기간 끝나고 해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정직원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해고하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왜냐면은 근로 이런 그 수습 기간에 이제 기준표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또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부합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업무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 후에 그만두게 하는 건 조금 더 널널한데 일단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 일단 만약에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기 결근 맘대로 하는 거. 나오라고 계속 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퇴직하는 게 맞잖아요. 해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이제 너한테 통보한다라는 거를 해고의 그 통지서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어는 좀 돼요. 그 실화탐사대 그 사건에서 완전히 100% 그냥 노동자 편을 들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기가 막힌 이유였어요. 해고도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100%다 근로자 편을 들어줬어요. 네, 네. 그래도 아니 100%는 아니지만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지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해고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를 저는 이제 해고 예고 통지서 같은 경우에도 다 주고 이거는 이메일로도 보내고 서면 그 내용 증명도 보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실 거면. 네, 그쵸. 해고를 카톡으로 했다나? 그래서 100%그 근로자 편을 들어줬던 저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고, 근데 저는 사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자기가 그만둬 놓고 일단 억울한 거예요. 아, 실업급여도 못 받고 아, 자진 퇴사했는데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뭘로 신고했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그러니까 자기는 실업급여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신고를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 업체가. 근데 제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었거든요. 걔가 어떻게 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나한테 이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나한테 이랬고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게 괴롭혔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들이 되게 많은 그 금형 막 레이저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선배가 이 후배 있잖아요. 신입 얘한테 막 남잔데 막 엉덩이 막 치고 그 젖꼭지 맨날 이렇게 막 꼬집고 막 비틀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의 직장 내 괴롭힘 그게 나온 지 거의 초창기여서 그 근로감독관이 아 그냥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근로감독관이 일을 아주 못한 거예요. 원래 제대로 했으면 그 업체는 깨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지가 자진 퇴사하고 억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진술서를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닌 걸로 이렇게 돼서 걔는 그냥 자진 퇴사한 걸로 이렇게 무마가 됐는데 요즘엔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서 아주 그냥 정말 법원에서 그렇게 조사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증거 내고 얘가 증거 내고 내가 증거 내고 얘가 증거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자, 퇴직금. 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의무고요. 자, 퇴직금 주는 요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엔드 조건이에요. 365일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래서 저한테 피자집 하는 동생이 누나 퇴직금 안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시키든지 아니면 364일로 근로계약을 쓰든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면 방법 없어요. 5인 미만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절대 안 됩니다. 2012년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막혔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자가를 이제 구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뭐 전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배우자나 자기나 이런 중대한 사유 또는 뭐
뭐지 파산인가? 뭐 이런 경우 또 뭐 천재지변 일칠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아니면 절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못 해요. 네, 불법이에요, 불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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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직원하고 서로 입 맞췄잖아요. 그 입 맞춘 거가 오케이가 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왜냐면 근로자거든요. 3.3%를 떼기로 하고 그냥 합의를 봤지만 사실상 근로자예요. 근로자였고 그리고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위반한 건 누구예요? 대표예요. 그럼 직원은 서로 입 맞췄어도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하면 이제 근로자가 아닌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걸리면 대표자가 다 해야 돼요.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이 근로자는 책임질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맞아요. 네, 네. 아, 완전히 퇴직이에요. 지금 이게 직원이 진짜 퇴직할 거예요라고 하고 퇴직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속성이 이제 안 되는데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너 나갔다가 15일 있다 들어와 또는 지금 일이 너무 없으니까 나갔다 들어와. 이거는 이 업체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로의 지속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00%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조사를 해요. 이게 근로가 지속된 상태냐 아니면 진짜로 퇴직, 그러니까 근로가 끊어진 상태가 맞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사장님이 우리가 지금 잠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보름 정도 쉬다가 와 또는 한 달만 쉬다가 와 그런 경우에는 근로의 지속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가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거는 완전 단절이 맞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근로감독 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만 몇천 원? 만 4, 50원. 김미림 팀장님 아시죠? 모르시나?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아니어서. 만 30원. 네. 근데 지금 2026년 최저임금 결정됐죠? 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왜 7월에 결정을 하냐면, 일단 최저임금을 7월에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미리 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7월에 최저임금을 먼저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만 320원이에요. 비싼가요? 싼가요? 최저임금? 원래 210원이라고요? 월 215만 원이 넘어요. 네, 만 320원 하면 만 215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네, 네, 뭐 넉넉하게 217만 원 이렇게 주면 맞고 215가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근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장님이 가서 일을 하고 직원을 한 명, 그쵸. 또는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면서 같이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이놈의 근로자 다 딱딱 버리고 로봇을 채용하든지 해야지 제가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커피숍 있잖아요. 메가커피 하는 사람들 진짜 빨라야 돼요. 손이 막 지금 막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거를 막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은 징징 이러잖아요. 걔네가 소화를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손만큼 따라갈 수 있는 로봇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들을 진짜 많이 쓰는데 커피숍, 음식점, 주점 막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알바생들한테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라고 해서
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거 원래는 과태료였거든요. 근데 이거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강화. 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안 받고 우리 4대 보험 가입할 때 우리 세무사들한테 세무사님들한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넘기잖아요. 그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써서 저는 벌금을 맞거나 과태료를 맞은 경우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왜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줄 더 추가를 하거든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라는 거를 더 추가를 하면 한 번만 더 사인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이거 수집 동의서 이거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원금 업무를 하잖아요. 지원금 업무할 때 이 직원들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와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저한테 이제 제가 이거 받기 전에 대표님한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내드리고 대표님 이거 안 받으셨으면 직원들한테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 받아두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안 그러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이거 한 번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대표님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 그다음에 뭐 그 뭐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벌금과 과태료를 제가 막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대표님 제가 거의 지금 한 8천만 원 지금 제가 지켜드린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수정도 해드리고 없는 거 있으면 다 출력해서 넣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보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 누가 작성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누구한테 요청하는 줄 아세요? 챗GPT? 세무사님들이 하지 않나요? 세무사님들한테 임금명세서 달라 그러고, 그쵸? 급여명세서 세무사님한테 달라 그러고, 근로계약서도 세무사님한테 달라 그러고, 근데 세무사님들은 그냥 서비스 영역이지, 그걸 알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사님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제가 세무사님 그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막 업체에서 급여명세서도 달라 그래, 근로계약서도 달라 그래, 급여 계산도 해달라 그래. 근데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추가 계산, 가산수당 계산할 줄 몰라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해달래.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세무사님들이 주시는 근로계약서는 이제 이런 그 뭐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 그거 다운받아서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요. 근로계약서도 아무리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나온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틈새가 있어요. 사각지대. 이 대표님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급여를 나누는 부분도 대표님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다 감안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대표님한테 유리한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는 거를 그대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추가는 하시면 안 돼요.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쓰시거나 빼시는 건 되는데 추가하시는 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추가했다가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근로계약서 보고 쓰실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저는 정말 철저하게 사업주의 편이거든요. 근로자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업주 편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 노무사님들도 유튜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제가 많이 보는 방송이 뭐냐면 그 근로자 편파 방송이 있어요. 진짜 근로자들을 진짜 코칭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뭐 그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코칭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요즘에 대세가 이러니까 우리 대표님들한테 이걸 방어를 시켜드려야겠구나. 저는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지금 노무사들이 이렇게 컨설팅 하는구나. 나는 그럼 이렇게 컨설팅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그만둘 거면 해고를 당하자. 그러면서 슬기로운 해고 생활 막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저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잘 알다 보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니까 내가 언제 입사했는데 언제 퇴사하는 게 연차 수당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줘.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오빠 맘대로 퇴사하지 말아라. 내가 퇴사라는 날짜에 해야 된다. 그래야 연차 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걸 알고 있어야 대표님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회사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할 수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대표가. 근데 반드시 연차 관리할 때도 대표한테 유리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꿀팁들을 얘기해 드리면 대표님들이 진짜 되게 많이 의지하세요. 와, 이런 것까지, 막 이런 것까지 이러면서 정말 많이 의지를 하시고, 정말 더 작은 이제 업체들, 10인 미만 업체들 또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더 잘 먹히는 컨설팅이에요, 이게. 오히려 큰 데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근로계약서. 아무리 합의를 해도 아까 근로계약서 3.3% 쓰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그것 자체가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합의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아예 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근로계약서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게스트하우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제 그 뭐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방학했는데 맨날 놀고 있고 아, 진짜 막 속 터져 죽겠다. 얘 좀 데려다가지고 일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근로자 필요 없다. 우리 진짜 지금 다 이제 다 뽑아놨고 우리 일할 사람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 그냥 조카인데 그냥 데려가서 좀 일 좀 시켜줘. 얘 맨날 팽팽 놀고 있는 거 내가 너 진짜 못 보겠다. 이러면서 데려가라고 좀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의 그 조카 같은 애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조카를 이제 친구 아들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방학 때 이제 근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썼던 거예요. 어차피 급여는 안 받아도 되고 우리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놀러 온 거고 그냥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내가 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방학 끝나고 근데 이제 이모가 너를 그렇게 그래도 공짜로 쓸 순 없고 내가 뭐 밥값은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얼마인가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조카라는 애가 방학 끝나고 돌아가서 임금 달라고 미지급 임금 달라고 임금 체불이라고 당연히 그 조카인 그 근로자 편을 당연히 들어줬겠죠. 네. 근데 얘 숙식 제공 내가 다 해줬고, 내가 어디 갔을 때 맨날 차비 줬고, 어디 갈 때 내가 막 맛있는 거 맨날 사줬고, 그건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금 줄 건 다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숙식 제공비를 받아야 돼요. 네. 내가 숙식 제공비를 까고 원래 220인데 숙식 제공비 뭐 100만 원 까고 120 줄게 그거 절대 안 돼요. 일단 주고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하면 뭐예요? 그 근로계약 자체가 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혈서를 써도 안 된다고 이럴 때는 뭐 혈서고 뭐가 합의고 뭐 입맞추고 안 된다고 어차피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자, 그리고 이 손해배상 계약. 저는 제조업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금액을 명시하시면 안 돼요. 금액 명시하시면 안 돼요. 금액 빼주셔야 돼요. 금액 명시 안 하고 뭐 다만 뭐 어떤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는데 금액을 명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휴게 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게 시간 의무,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휴게 시간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게 시간인데 이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휴게 시간은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무급. 무급이에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9 to 6라고 하잖아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따져보면은 9시간이거든요. 근데 아까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면 1시간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무급이에요.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휴게 시간을 8시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3시간 줬어요. 그럼 8시간 실제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3시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휴게 시간은 무급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휴게 시간을 몇 시간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몇 시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 그냥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이렇게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을 3시간 막 이렇게 두는 것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식당에서는 10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12시간, 왜냐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식당은. 그래서 쪼개기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막 12시간, 13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장수당도 사실 낮춰야 되고, 휴게 시간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두면 무급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거가 사실은 재료 손질하고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두고 이걸 무급 처리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김희정 팀장님 이거 몇 번, 10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 대신 강의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들으셔서 새로워요? 네. 네. 2기 분이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네, 3기구나. 네. 아니, 2번 들을 내용은 아닌데, 저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이 내용은 진짜 한 번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왜 오셨어요? 근데 또 들으려고 오셨다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서요. 이거를 뭐 하러 2번이나 들으시죠? 이 내용을. 네. 자, 네, 여기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여기 그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항목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10대는 20만 원,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출산 및 보육수당 20만 원, 연구보조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당연히 비과세 항목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알 수도 없고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 4가지 항목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어, 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 구내식당이 있는데 10대 20만 원 비과세? 못 넣어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밖에서 나가서 사 먹었을 때 그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원 비과세를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자기 명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만 넣을 수가 있어요. 자기 명의 차량. 근데 저는 예전에 급여 명세서를 지원금 이제 업무하다 보면 급여 명세서 봤거든요.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10명 중에 7명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명의 차량이 7명이나 있어요. 자기 명 다 자기 차 자차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얘랑 얘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20만 원을 비과세를 넣고 있는 거예요. 세무사님이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넣어줬대요. 이거 조사하면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명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명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감가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과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출산 및 보육수당은 20만 원이거든요. 네, 만 6세,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출산 및 보육 수당을 20만 원 넣을 수 있고 만약에 2명이라고 하더라도 20만 원이 최대예요. 그리고 맞벌이다 그러면 각각 넣을 수가 있어요. 20, 20 이렇게 각각. 그리고 연구보조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안에 등록된 연구원만 돼요. 연구 보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보조 업무를 실제로 해요. 그런 경우에도 안 돼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서 총 80만 원을 비과세로 빼면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80만 원을 비과세로 뺐으니까 세금은 220만 원을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4대 보험료도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내는 거고 이거는 심지어는 4대 보험료는 근로자랑 사업주가 각각 50%씩 내는 거잖아요. 사업주도 같이 4대 보험료가 절감되는 거예요. 각각 좋아요. 근데 제가 4대 보험료 절감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비과세 넣으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비과세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 맞추면 되는 거예요.
100% 포함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오해와 진실인데 이거를 최저임금에서 더 플러스해서 다 줘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이제 넣게 되면 최저임금에서 빠지니까 네, 기본급에서 빠지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80만 원 넣고 최저임금 맞추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에 100%다 산입되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바뀌었어요. 100% 산입으로. 근데 예전에는 공제를 막 5%, 1%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 위반도 걸리곤 했었는데 이거 넣으셔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0% 산입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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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쵸. 급여가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식당, 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다거나, 진짜 구내식당에 가서 돈 안 내고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원래는 할 수가 있어요. 네, 맨날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출장을 가거나, 사실 출장 갈 때 자기 차량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출퇴근을 할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용을 한다면 이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안 돼요. 자기 명의 차량이어야 돼요. 배우자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자, 사실 진짜 많이 막 물고 넘어지는 것들 만약에 아까 3.3% 하셨잖아요. 만약에 3.3%로 하시다가 4개월 차에 정규직으로 쓰셨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프리랜서니까 라고 하면서 1년, 뭐 2년, 3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고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달라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로 썼고 3.3%를 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작 그 사업주는 네가 프리랜서지 무슨 퇴직금이야. 프리랜서가 무슨 퇴직금이야. 우리 그러기로 합의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니에요. 나는 근로자예요. 근로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해고는 정말 거의 보면은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냐 아니냐를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왜 오요 안 난가? 그 있잖아요.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는 근로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아나운서들은 근로자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 이유는 아나운서는 항상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뭐, 뭐 지시가 있을 때 언제 모여라라고 하면 그때 다 모여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기상캐스터는 자기 방송 있을 때만 나왔다가 가잖아요. 그런 차이 하나로 근로자니 아니냐가 완전 갈렸어요. 얘는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였고 아나운서는 회의 참석도 하고 그 주어진 근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이제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라고 진짜로 판명이 난 거예요.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학원 강사, 트레이너 이런 쪽에서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근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예약이 있을 때만 갔다가 예약 끝나면 내가 바로 왔어요. 그럼 그건 그 프리랜서가 맞는데 예약이 있든 없든 그 미용실을 열었을 때 갔다가 닫을 때까지 있다가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명백한 근로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라고 판명이 나면 퇴직금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4대 보험,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면 그동안 4대 보험을 가입했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징 바로 들어오겠죠.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거 100%다 사업주한테 추징내요. 그럼 사업주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래 50%는 근로자가 냈어야 되는데 왜 내가 100%다 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로기준법을 어긴 거는 대표님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100%다 내시고 그럼 나는 그 50%는
민사소송에서 받던지 맘대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해요. 근로기준법을 어긴 건 대표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표님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근로자 간주제인가? 근로자 간주 제도라는 게 지금 이제 들어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근로자임을 근로자임을 밝히고 이제 이 근로자가 나는 근로자였다. 그리고 이 이제 사업주는 아니다. 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거를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 구도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누구나 다 근로자임을 일단 간주하겠다 그거예요. 누구나 다 신고 들어오면 너는 일단 근로자야. 그거를 아니라는 걸 사업주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그냥 100% 근로자예요. 그렇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막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뭐 장소도 정해져 있고 프로젝트 기간도 아니었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성이 뭐고 이제 근로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근로자예요. 신고하면. 일단 근로자로 보호를 받고 아닌 거를 사업주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로자 간주제가 지금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사업주들이 되게 힘들어질 거고 제가 어제 또 맥주 마시면서 막 분노했는데 막 뉴스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 아까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들한테 퇴직금 주는 조건이 두 개 충족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주 15시간 이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년 365일 근무. 근데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막 고용노동부 미쳤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호프집 사장님도 같이 막 분노하면서 그쵸 저 미친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제 3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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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그렇죠. 그래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놈의 나라가 미쳤나 이제 네, 무조건 365일 지나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지나친 것 같아요. 저는 주휴수당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이 그거잖아요. 하루 일을 안 하더라도 하루는 일을 한 것처럼 치고 만근했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만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는 이틀 쉬잖아요. 직장인들. 근데 하루는 무급이고요. 하루는 유급이에요. 그 유급이 일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루치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체 주휴수당을 왜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리고 해고를 맘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특히 미국은 왜 스티븐 잡스가 그런다면서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질문에 대답 못하면 또 오늘 해고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단으로 다녔다고 스티브 잡스 마주치기 싫어서 그 정도로 걔는 그 미국은 이제 그 뭐지 해고 문화가 해고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월급 루팡이 생기는 거고 막 이러는데 네. 네, 근로자들도 막, 아니, 주휴수당을 저는 왜 줘야, 저는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바하고 제가 회사원이 있을 때는 주휴수당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알바했을 때는 시급이 1,900원이었거든요. 연식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1,900원이었거든요. 지금 1,320원이라니. 그리고 저는 주휴수당도 없었고 심지어는 저 직장 다니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그때 퇴직금 제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주기만 줘야 되니까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좀 늦게 태어났을 걸. 그래서 제가 막 주휴수당 이런 얘기하면 장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알바할 때 주휴수당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됐다. 이렇게 그냥 빨리 태어난 죄다. 저 때는 진짜 없었거든요. 네. 네, 군인들도 옛날에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늦게 태어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그래도 기회가 많았고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더 조금의 노력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저는 더 좀 안 됐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줘야지 주휴수당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계약직 있잖아요. 계약직. 계약직도 계속 계약직으로 했던 거예요. 계약직. 3개월씩 계속 계약직. 왜냐면 못 믿는 거예요. 사장님도, 대표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계속 썼어요. 근데 계약직도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딱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5인 이상 업체거든요. 일단 2년이 넘어가면 그냥 자동 정규직이에요. 자동.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도 2년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 사항은 있거든요.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그러면 이제 계속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규직 전환 안 돼요.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변리사님, 회계사, 뭐 세무사, 변호사, 뭐 약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는 일단 계약 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자진퇴사하면서 또 요즘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 자진퇴사하면서 왜 자꾸 실업급여를 달래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전화 많이 오는 게 그거예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랬대요. 근데 아니, 자진퇴사 아니에요? 자진퇴사래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대요. 해주지 마세요. 왜 해줘요? 그러거든요. 아니, 해주고 싶대요. 이 직원 너무 그동안 열심히 해줬고 해서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찾아달래요. 그럼 저는 그 직원 24개월 지나지 않았냐 그거 물어보거든요. 24개월 초가 안 됐으면 계약 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돼요. 음. 계약 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계약 기간 만료는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단 지원금 받고 있는 업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있으면 지원금 못 받거든요. 그런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약 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서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 없고, 근데 그것도 남발하게 되면 조사 나오겠죠, 당연히. 남발하게 되면. 근데 진짜 해주고 싶은데 얘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2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진퇴사 아니고 권고사직인가로 신고했다가 지원금 그 6개월 동안에 청년일자리 도약정령 못 받은 거 쌓인 거 다 날린 케이스도 있어요. 저한테 미리 전화 안 하고 그냥 처리했다가 그거 이제 고용 상실 코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변경이 가능해요.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이 가능한데, 그러면 일단 다 진술서랑 이렇게 써가지고 그 근로자한테도 확인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제가 일단 걸어보자. 제가 일단 이거 걸리면 과태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이라 이게 쬐끔 나오거든요. 이 근로자 이거 상실신고 변경하는 거. 근데 거기가 사실 정말 몇 천만 원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하다 뭐 써보려냐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이 오케이 써보자고, 자기 몇 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 과태료 맞는 게 차라리 낫겠다 걸리면, 그렇게 해서 원고사직으로 신고를 해놨었는데 걔는 사실 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전혀 걔가 지가 뭘로 퇴사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세무사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얘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면 그거는 방법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얘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180일 근무 채워야지 실업급여 받는데 아예 거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고용 상실 코드를 변경을 신청을 했거든요. 자진퇴사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로자 확인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 우리가 써가지고 내면 사문서 위조인 거잖아요. 그거까지 걸리면 이제 과태료 내는 건데, 사실 첫 번째는 그렇게 막 많이 막 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걸렸어요. 근로자한테 확인도 안 가고 그냥 처리가 됐어요. 그냥 자진퇴사로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 지원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민감하게 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원금 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괜히 그렇게 근로자가 해달라고 했다가 해줬다가 근로자가 뒤에서 뒤통수 치면 이거 동생이 쓰는 거는 사실 대표님이 다 동생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해주지 마시라고. 그냥 해주지 마시라고.
괜히 사람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해줬다가 이것저것 다 당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안 알려드리겠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아요.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해놓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고와 계약직, 정규직, 5인 미만, 5인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준을 좀 잘 잡고 계시면 컨설팅 하실 때 유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3시, 그러니까 2시 58분인데요. 10분, 3시 10분까지 쉬시고 여기 뒤에 내용은 더 쉬운 내용이시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쑥쑥 가거든요. 3시 10분까지만 쉬겠습니다.